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찬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큰할아버지의 성함은 이건영, 건자 영자씨인데 이분은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것을 지킬 줄은 알지만은 무슨 뭐를 일을 꾸민다든가 벌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뛰어나질 못했고 아우들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는 생각을 의존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제가 생각하는 데는 장자로서는 참 적격이지만은 무슨 운동체의 주인공이 되거나 어떤 지도적 입장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둘째 분은 석자영자 이석영입니다. 이분은 아주 가오실 대감 때 큰 댁에 양자를 가셔서 그 집의 재산을 다 말하자면 상속을 받았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제일 존경스러운 건 뭐냐면 익명성입니다. 절대 나는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내가 할 일은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양반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도 드러내질 않았기 때문에 뭣도 맞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신흥무관학교의 교장이라든가 무슨 경학사의 회장이라든가 무슨 이런 뭐 조직의 장을 안 맡았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도 나중에 마적대에게 한번 붙잡혀가서 참 거래를 해서 살아남았는데 그런 정도로 자기의 익명성이 있는 분이에요. 일을 벌릴 줄 알고 아우들을 뒷받침하는데 그 양반이 참 주역을 하신 분입니다. 셋째는 이철영, 철자영자인데 이분은 관리형입니다. 수성형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루어져서 이거를 맡아라 그러면 아주 관리는 잘하는데 당신이 뭘 벌려서 일을 시작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합니다. 맡겨놓은 일은 아주 철저히 잘 관리를 하는데 뭐를 스스로 만들거나 이러지는 못하신 분이다 이게요. 그래서 이 양반은 한때는 신흥무관학교 교장 노릇하면서 학교를 아주 틀을 잘 잡아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넷째는 우리 할아버지인데 이 회자영자 이회영 할아버지는 뭐 계속해서 일을 벌리는 거예요. 계속 일을 벌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통령 할아버지가 당신이 쓴 충문이 있어요. 형님을 생각해서 충문이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형님은 일만 벌리고 나머지 숙제는 나에게 다 맡기지 않았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와 같이 일 계속 벌려. 계속 터뜨리고 계속 벌리는데 이것을 벌리기만 하지 사실은 수습하는 것은 또 딴 분이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벌리는 것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뭘 하나 만들어보자 하고 적진에 들어갔다가 붙잡힌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일을 막 그냥 벌리는 스타일. 다섯째 할아버지는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에요. 관리입니다. 다 아다시피 그 양반은 조선 왕조 때 평양 감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지사를 했단 말이에요. 고종 황제가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청일전쟁 때 그 양반이 26살 때 관리였었는데 부승지였었는데 청일전쟁의 전쟁터에 가봐라. 청국군이 왜 저렇게 물색 없이 이렇게 일본군에게 그냥 패했느냐. 거기 무슨 일본군의 장점이 있든가 청국군의 무슨 약점이 있을 거다. 다 알아가지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이 양반은 청일전쟁 때 위해위까지 가서 대련, 여순, 위해위 거기에 다 전쟁을 전부 샅샅이 조사해서 보고했을 정도 26살 때.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나중에 을사늑약 때는 외부, 그 당시엔 외교부가 아니라 외부였습니다. 외부 교섭국장을 했고 그 을사늑약이 체결되자마자 이 양반은 그냥 다 관직을 버렸는데 나중에 다시 한성 판사, 재판소 수석 판사, 재판소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합병이 되자 박차고 나갔다 말이죠. 망명 가셨어요.
망명해서 이 양반을 뭘 했느냐? 임시정부 법무총장, 재무총장 했어요. 신생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뭘 했느냐? 부통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입장에서는 조선왕조,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요 4대에 걸쳐서 관리를 했어요.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통을 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관료로서는 아주 틀림없는 분이다 이거죠. 그런 특장점이 가지고 있고, 여섯째 분은 이 호자 영자인데 이분은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에요. 아주 행동파예요. 행동파이기 때문에 제일 누구하고 죽이자 맞았냐면 우리 할아버지하고 죽이자 맞았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시를 했는지 어떤지를 몰라갔는데 일가족이 중국에서 몰살당했어요. 내외분하고 아들 둘이 한꺼번에 일본군에게, 그때 보니 일본군은 아니라고 그래요. 뭐 마적대라고 그러는데 저는 일본군의 사수를 받은 마적이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제히 몰살하고 그 집을 불태워버려서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행동가시다. 그러니까 여섯째가 참 각각 어떤 이렇게 좀 성격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또한 다르지 않았나. 그렇게 달랐기 때문에 더 일체감을 가질 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영, 이석영, 이철영, 이회영, 이시영, 이호영,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저희 할머니 이은숙 선생님, 여러분들입니다. 지금의 그 명동 성당에서부터 YWCA 은행연합회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곳 저동에서 사셨고요. 할아버님은 이유승 이조판서를 하시고 갑오경장 때 좌첨찬을 하셨던 그런 문관 대감이십니다. 독립전쟁을 위해서 만주로 결행하기로 한 그 육형제 결의라고 하는 그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그림의 장소는 쌍회정이라고 기억됩니다. 쌍회정은 원래 이양복 선생이 살던 곳입니다. 귤산 이의원 선생님이 그것을 다시 복원하셔서 우리가 집안으로 보존하고 있던 땅이었는데요. 그곳은 회현동, 저곳에 상동교회가 보이는 남산 자락에 있는 곳이었고요. 이양복 선생이 300년 전에 선조대왕을 2번이나 압록강 걷는 것을 만류했던 그 애국의 정신을 집안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정신이 서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서 을사늑약이 이루어진 그 시기에 그 집안의 여섯 형제들은 모여서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바로 애국이고 일제 가장 앞장서서 나가는 뜻의 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일제의 눈을 피해서 출발하죠. 압록강에 모였을 때는 다는 모이지 못하고 며칠 내에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추가가였는데 추씨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아무리 원세계가 큰 권력으로 그곳에 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그 토착 중국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서로 하나가 되는 기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고요. 그곳에서 이제 대모산에서 민중대회를 열기 전까지 그 경학사라고 하는 자치 조직을 만드는 데는 참 여러 사람들의 능력과 기지가 필요로 했는데요. 여섯 형제 중에서는 바로 이철영 선생님이
경학사의 사장도 하시고 나중에 신흥봉안학교 이제 교장도 하시는 그 능력과 기질을 아주 10분 발휘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일정한 그 자위 조직도 만들고 또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학교도 만들고 어느 정도 서로의 그 자치 규칙할 때인 경찰 안전 조직도 만들고 이런 그런 일들을 그곳에서 이제 아주 희망차게 만들어졌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산 선생의 아리랑을 보면 본인이 입교할 때 거부당한 것, 그래서 결국 소년병으로 소년 학생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라든지 그곳에서의 혹독한 훈련과 병영, 무상교육 여러 그 성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석주 이상용 선생이 거기서 교관을 하시면서 또 유학도 가르치고 수학 또 중국어 4달 화란어까지 가르쳤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리, 역사도 가르쳤던 그 교과 과정이 점차 이렇게 완성이 되는 모습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신흥무한학교 교관들과 3,500명이 넘는 졸업생들은 1920년 봉오동 전투 4월 그리고 청산리 전투 10월 그 6개월 동안 있었던 전쟁과 작은 전투 중에 가장 대승을 거뒀던 그 2개의 전투에서 가장 주역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서 협곡에 몰아넣어서 괴멸시킨 가장 큰 주역 중의 주역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청산리 전투의 대승 이후에 일본의 이제 탄압으로 더 이상 이제 정규전이 힘들어지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경으로 가셔서 이론적으로는 신채호 그리고 유림의 전통적인 김창숙 선생과 이제 의열투쟁을 하면서 아나키스트의 이제 기초를 만드시는데 참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아나키스트의 가장 1차적이고 직접적이고 헌신적인 목숨을 건 투쟁의 전면에 나서게 되시는 거죠. 신채호 선생님과 함께 북경에서 아나키스트 조직을 이론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일구실 때 머릿속에 들어있던 그 운동의 선조들과 힘은 바로 다물단 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김창숙 선생과 함께 북경에서 이루어졌던 그 삼거두의 운동은 아나키스트 운동으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아나키스트 운동에는 이제 가족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무당 선생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체포된 이규창 선생은 함께 체포된 엄순봉 선생과 몇 분은 사형을 당하시고 이규창 선생은 바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무기였다가 감형이 되면서 8월 15일, 45년 8월 15일 13년 6개월을 복역하시고 나오신 분이죠. 그 누나인 이규숙 선생은 이제 함께 아나키스트의 일원이었고요. 오빠인 이규준 선생님이 아는 분의 암살을 목적으로 길 안내를 해서 중학교 시절에 감옥까지 살았던 그런 이제 전력이 있는 훌륭한 아나키스트 전사이셨는데요. 그분은 책은 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좀 책을 남기게 하려고 여러 노력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쓰시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그 근처에 그 근방의 시기를 전공했던 역사 전공자들에게 구술도 부탁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만 그분은 구술도 거부하셨어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아나키스트의 전투와 암살과 그 직접 행동들은 그 여성에게는 거의 기억하기 어려운, 기억하기에 너무 참혹한 그런 정신적 트라우마로까지 이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고모께도 할머니가 쓰시는 글 비슷한 걸 이렇게 물어보셔도 한 번도 대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남편이었던 장혜평 선생은 아주 혁혁한 아나키스트 전사로서 은행을 털거나 오히려 중국 마적과 맞서서 싸움도 전쟁도 했던 그런 이제 아나키스트 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당 선생은 상해에서 다롄행을 결행하셨습니다. 다롄행에서 바로 입항하자마자 일본 경찰에 체포됐던, 그때 어느 괴노인의 죽음이라서 보도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금의 장춘, 당시 신경이라고 하는 중국 도시에서 주경 야전, 낮에는 일하고 밤에 아나키스트 운동을 하고 계시던 고모부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 고모가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압에 의해서 그 죽음의 흔적과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화장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로는 애국지사 묘역에는 이제 허묘로 할아버지 흔적이 없는 허묘로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마 아나키스트의 그 교의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실 것 같습니다. 증거를 없애시고 해서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데, 우연히 집에서 조그만 사진이 나와서 그 사진이 조그만 사진이 유일한 남기신 물건으로 저희 집안에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당 선생님의 난초는 지금 5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많은 돈들 다 이제 쓰시고 북경에 있었을 때 어려우실 때 그 대원군이 난이 상당히 그 중국에도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원군 모작으로 여러 점을 그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니코틴, 담배 니코틴을 좀 뿌려서 그 화선지를 좀 어느 정도 오래된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하고 그걸 말려가지고 그곳에다가 대원군이 작품인 양 그린 이제 모작들을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그것으로 독립자금으로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이규창 선생님이 직접 옆에서 도와주시고 하셨던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 할아버지는 무슨 서방 교육을 받으신 신식 교육 기관에서 어떤 공부를 하신 그런 경력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또박또박하고 말씀하고, 그다음에 집안에서 받으신 그런 집안 교육이 양반의 여류 여성들에게 가르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잘 소화하신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버님이 여러 차례 할머님 기억을 좀 글로 남기시라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망설였고 또 주저주저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여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으셔서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그 아나키스트의 비조였던 우당 선생의 부인으로 같은 공동의 항일 운동을 하셨던 분으로 아나키스트의 지혜를 다 가지고 계셨던 분 같아요. 그 기억하기 어려운 또 기억할 수 없는 너무 참혹한 역사의 흔적들을 본인이 글로 쓴다는 것이 너무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아버님의 그런 권유에도 이렇게 따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기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화선지로 양쪽으로 이렇게 접은 책입니다. 아버님이 직접 만드신 그 화선지 책입니다. 좀 큰 책인데 보통 그러니까 우리의 4,600 파인이 뭐 이런 그 정규의 크기가 아닌 그런 화선지로 만든 아버님이 직접 만드신 이제 화선지 책에다가 그야말로 오탈자 없이 그냥 그곳에서 연습 없이 그냥 일필휘지로 써 내려가셨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옆에서 칭얼대고 재워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시간을 또 뺏기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붓을 들고 쓰기 시작하면 그 교정 없이 수정 없이 그대로 써 내려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 가만히 있어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손으로 날짜, 횟수를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아마 아나키스트의 기억법일 것 같습니다. 그 기억법으로 약간 시기적인 선후에 이렇게 문제가 좀 있을 때는 그걸 잠시 쓰던 것을 멈추고 손으로 연도라 날짜를 계산하시다가 쓰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